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23일에서 잭슨홀에서 9월 금리 인하 발언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는 주말을 지난 첫 거래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환경에 대한 전망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엔비디아는 2.25%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미국 내구재 주문이 9.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6.9% 하락에서 반전 상승했으며 시장의 전망치였던 4%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에서 실적 불안감이 급부상하며 엔비디아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불안감이 급부상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때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이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최대 이벤트는 단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 깜짝 실적을 발표한다면 인공지능 랠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AI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작성 취득한 공문서를 퇴임 즉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인계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일부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스미스 특검이 2심 법원에 항소하며 법원의 판결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연방범죄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내의 소시지 판매가 증가하면서 미 경제가 둔화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텍사스 제조업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식품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저녁 식사용 소시지 판매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소시지는 고가 단백질에 좋은 대체제이자 소비자의 식비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이미 소비 지출 둔화 징후가 포착되며 경기 하강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누적된 고물가로 식비 지출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입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 가계 식료품 지출 비용은 1년 전보다 평균 3.1% 하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M7 종목들도 혼조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과 PC 가격 지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0.6%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0.3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5% 떨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주에서 다른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S&P 500의 에너지 부문은 1% 이상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는 1.5%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에 발표될 이 실적을 앞두고 2% 하락을 했으면서 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같은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브로드컴과 테슬라도 3%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인 판도더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28%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다가오는 9월 9일 아이폰과 애플워치 신모델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미만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보잉은 나사가 보잉의 새로운 캡슐 문제로 인해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고립된 2명의 우주비행사가 내년 2월에 스페이스X 유인 비행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1% 이상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10월 1일부터 10대 1 액면 분할을 실시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액면 분할은 주가를 낮춰서 거래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는 높은 집적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슈퍼마이크로의 매출은 지난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0% 상승한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로 PER이 18배에 불과해서 75배에 달하는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9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 16 시리즈,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 최신 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이폰 16 프로 모델은 더 큰 화면과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함께 발표될 iOS 18 운영 체제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는 출시 10주년을 맞아서 더 얇아지고 화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어팟은 새로운 보급형과 중간급 모델로 재편이 되고 중간급 모델에는 소음 제거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원래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미국 대선 토론회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일본과 중국에서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총 2조 6천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TSMC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와 중국 난징 공장에 부동산, 설비 구입 및 운영 비용을 위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올해 4분기부터 12나노미터에서 28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6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 제품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 대한 보조금 8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4나노미터 제품이 그리고 2028년에는 2나노미터 제품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TSMC는 독일 드레스덴 공장 착공을 포함해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업계는 TSMC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은 3나노미터 공정이고요. TSMC는 2나노미터 기술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케아는 고객들이 서로 중고 가구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케아의 모회사인 잉카그룹의 CEO는 이 플랫폼이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운영될 계획이고요. 이후에 전 세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계획이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고 또 이케아의 중고시장 점유율이 새 가구 판매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고객들이 직접 중고 가구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이케아의 AI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제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직접 가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케아로부터 15%의 보너스가 포함된 현금이나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케아는 기존에도 중고 가구를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소규모로 제공해왔지만 이번 플랫폼 출시는 중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더 큰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학교 용품 구입에 약 51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미 소매업협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가구당 약 116만 원에 해당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출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고용 시장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올해는 주거비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를 조금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RF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찾고 있고요. 소매 업체들도 이에 맞춰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노트와 종이, 크레용 등의 가격이 작년 대비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품목들은 평균 11%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학교용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PMG의 미국 소비자 전문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을 쇼핑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소매업체의 할인 행사가 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약화가 되면서 위안화 트레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를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는 중국 인민은행이 비둘기파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화가 급등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위축되자 그 빈자리를 위안화가 채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위안화 트레이드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수출업자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엔화와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RBC의 아시아 통화 전략 책임자는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위안화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위안화로 빌려서 신흥시장 통화에 투자한 캐리 트레이드는 이번 분기 0.5%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마이너스 7%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BNY는 중국 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유럽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약 4,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기관에 따르면 우버는 유럽 운전자의 택시 운전면허, 위치정보, 범죄 및 의료 기록을 수집한 후에 미국 서버에 저장을 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벌금은 이 기관이 부과한 최대 규모로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받은 벌금 중에서도 가장 큰 액수입니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의장은 우버가 2년 넘게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버는 자신들의 데이터 전송 절차가 유럽 법률을 준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운전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고요. 우버는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2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BM이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내 사업을 조정하며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IBM이 중국에서 연구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BM 중국 연구개발부서의 직원들은 최근에 회사 인터넷 시스템에 접근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내부 회의에서 감원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BM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중화권 고객 지원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IBM은 중국에서 3,900명의 직원을 감축했고요. 인공지능 도입으로 8,000개의 직무를 대체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집값 계속 뛰면 금리 올려야 할 수도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공언한 미국 연준의 행보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라는 국내 리스크에 맞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신 위원은 국내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앞서 20일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신 위원은 현 시점 금리 인하는 자칫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요. 그는 주택은 다른 자산과 달리 필수재라며 미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추후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상승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하 신중론을 펼친 건데요. 신성환 한은금통위원 잭슨홀 참석 중에 기자단에 밝혔고요. 국내 통화정책 연준과는 별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걸린 허가 2달 만에 현대차 하이퍼캐스팅 첫 삽. 두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청과의 협업으로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건축 인허가 과정을 2달 이내로 대폭 줄인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기업과 지자체가 원팀이 돼 첨단 제조시설의 조기 착공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모범 사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골격인 차체를 생산하는 하이퍼캐스팅 공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일대 약 71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다음 달 건설 작업에 필요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가설공사와 터파기 그리고 정지작업 등 토공사를 시작으로 공장 건립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장에는 향후 6,000톤 이상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하이퍼캐스팅은 대형 틀에 알루미늄을 넣고 강한 압력을 가해 차체를 통째로 제조하는 첨단 공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금속 패널을 용접 조립해 차체를 만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차체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를 줄이고 용접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한 품질 불량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방식의 기가캐스팅 공법을 도입한 미국 테슬라는 부품 기준 생산 단가를 약 40%가량 낮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울산에서 민관 원팀 합동작전에 성공했고요. 최대 난제였던 행정 절차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이달 초 착공 신고서 제출을 끝내고요. 다음 달 토공사로 건립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재 영입하고 북미 합작사 HVAC 속도 내는 삼성. 삼성전자가 냉난방공조, 즉 HVAC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미국 3대 공조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운 데 이어 LG전자 출신 임원을 영입하면서 인재 확보에도 나섰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생활가전사업부 내 에어솔루션 비즈니스팀 조직장으로 최항석 상무를 선임했습니다. 최 상무는 LG전자에서 지난해 퇴임하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HVAC 사업과 관련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월 미국 냉난방 공조기업 레녹스와 합작 법인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신호탄을 쐈었습니다. 레녹스는 직영점과 협력 건설사를 통한 유통망을 갖춘 북미 HVAC 시장 3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기존 유통망에 레녹스의 유통망을 더해 판매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하반기 합작법인 출범 시기에 맞춰서 조직 세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 현재 일본 다이킨공업과 중국 그리가 주도하고 있고 캐리어와 파나소닉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최양석 상무를 선임했습니다. 북미 시장에 이어 유럽 역시도 공략할 포석을 다졌고요. 미국 레녹스와 현지 법인도 세웠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액침 냉각 부상, 정유업계 새 먹거리로 주목.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용으로 개발된 액침 냉각 기술을 전기차에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업계가 관련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고요. 해외 완성차 업체에서도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전기차 열 폭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한 방안으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액침 냉각은 고온의 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공기나 물로 열을 식히는 공수행식보다 냉각 효율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본래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열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배터리팩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의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바로 정유업계인데요. 액침 냉각에 쓰이는 특수 액체는 고급 윤활유를 활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유업계가 기술력에서 훨씬 앞선 상황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냉각 플루이드 개발 사업에 뛰어든 SK 엔무브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수 액체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 데이터 센터를 넘어 자동차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 엔무브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숨겨진 맛집, 지금 붐벼요. 핫해진 지도앱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모빌리티 플랫폼들 커뮤니티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의 안내를 받아 장소를 방문한 뒤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실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지금 여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데이터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용 고객 확대는 물론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주차 편의성과 운전 난이도를 공유할 수 있어 차량 운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커뮤니티 구축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는 중인데요. 실시간 리뷰를 앞세워 고객몰이에 성공합니다. 팀앱 주행인증 리뷰로 정보 공유에 성공했고요. 카카오 팀앱은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리뷰를 활용해 맞춤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제기되는 유동성 랠리 국내 증시 방향은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양호했었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홀 랠리가 유동성 랠리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가 환호를 했고요.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에 따라 우리가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의 폭이 0.5%포인트로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명확하게 9월이면은 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역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이후로 최근에 2년 동안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흐름은 꽤나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화면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달러 그리고 미 국채 금리 하락이 글로벌 유동성 추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이유를 한번 시계열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입니다. 저기에서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인데 당시에는 금리 인상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긴축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고 2020년 6월, 7월에 이어진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M2, 이 통화량을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달러의 강세를 견인하고 그리고 이후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시장은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결코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지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긴축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그저 통화정책의 한 가지 일원이고요. 지금부터 핵심이 될 것은 과연 미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통화량을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거는 당장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정책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책 시차라고 하는 것은 최소 18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추어서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뒤에 미 정부 차원에서의 통화정책 그중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미 달러가 지금 상당 부분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와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2022년과 23년 그리고 24년 잭슨홀 미팅 전후로 나스닥과 달러, 기타 10년 국채 금리 등등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2년 잭슨홀 연설 이후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 잭슨홀 연설 이후인데요. 이 두 시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나스닥 지수 또한 금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리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달러도 역시나 강세를 보인 거죠. 반면 지금은 다르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정책은 지금 이제는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스러움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것. 거기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다양한 자산 시장의 그래프와 함께 시계열 분석 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봤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겠다라는 의견 역시 우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실업률은 꽤 높은 수준에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도 PCX 물가 지표와 함께 다양한 지표 등장할 예정인데 고용 지표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른 모든 거 배제하고 최근에 실업률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실업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4%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던 것은 4.3%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던 거죠. 그리고 미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4%가 자연 실업률인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내외였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4.3%는 역시나 높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은 반박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라고 하는 수치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인데요. 경제학 원론이나 기타 모든 책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거의 다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참고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기적 실업, 우리의 IMF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 산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조선업 관련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 이게 구조적 실업입니다. 마지막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취업 준비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올라갔던 것은 경제적 실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대두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소폭 인하하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소폭 해소되는 그러한 가운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고용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업률 또한 4.3%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면 결국 연준에서는 정책 목표 두 가지, 참고로 정책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1913년부터 만들어진 물가 안정, 그리고 정확하게 99년 뒤에 만들어진 고용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게 되었을 때 미증시는 사실상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더욱 부각받을 것이고 앞으로 AI가 되든 기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증시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뚜렷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인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간이 조금 해결해줄 문제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유동성 랠리를 이끌어온 만큼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과 미증시의 디커플링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배경과 함께 언제까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관심 역시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계속 디커플링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럴 것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제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오고 가는 건 조금 들었는데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나서 제가 직접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샘플은 올해입니다. 2024년 1월 1일 첫 거래일부터
8월 22일까지 대략 150개 정도 미국의 DJ는 다우존스고요. 그리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 이들의 상관계수를 제가 한번 쭉 구해보았습니다. 데일리로 제가 구했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정의 관계를,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역의 관계를,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는 0.6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0.6 이하여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어떤 것도 0.6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0.4 이하로 다 나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특별히 연관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자연스럽게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물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역의 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두 변수가 서로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디커플링인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8월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연히 우리 증시와 미증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그것도 따로 제가 빼서 한번 구해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우선 안 나와서 8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하나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모든 지표들은 다 낮은 수준의 값을 보였고요. 우리가 2% 이상 움직인 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나스닥이 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든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값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지금 자료 나오는데요.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관계수 0.3밖에 안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9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증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통계적인 용어를 쓴다면 미 증시는 원인 변수고요. 우리 증시는 종속 변수인데 이 둘의 변수 간의 관계는 사실상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또한 제가 종가를 기반으로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시가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 빠지죠.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가는 안 좋겠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떻게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전이 미증시가 좋으면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좋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매를 당일 기준으로 오후장으로 미루는 게 좋고요. 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졌습니다. 시가 당연히 충격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는 역시나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인지하시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쫓아가야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첫째로는 섹터를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거래를 지금 해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지금 시장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딥커플링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한 투자 계획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 종가 기준과 우리 증시 시가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상관관계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FOMC 금리 인하의 경로는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강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 짜기 위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은 세 차례 기간 동안 100bp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계획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00bp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그죠? 빅스텝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밟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네. 그럴 것이 1990년대 초반에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그린스펀이 그런 말을 해요.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베이비 스텝으로 이게 0.2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로 그걸 잘 시행합니다. 특별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기억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이후의 움직임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선은 시장이 8월 초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다면 빅스텝은 나왔을 거라고 보이나 지금은 다행히 시장이 꽤나 안정을 찾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0.2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그 3번 다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률도 아직은 50%가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두 번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후로는 내년에 금리 수준은 결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증시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큰 변수이긴 하나 사실상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상관계수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섹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로 한번 뒤돌아본다면 시장의 기존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다 죽었죠. 반도체 죽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만 사실상 움직임이 나오고 그 외에 조선, 방산, 화장품, 게임 다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도 1분기 때 금호 석유 기반으로 해서 깜짝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제약바이오만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수익 기반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어제도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ST펜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유한양액은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바이넥스 이 친구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통화 정책이 변화되는 그 양상에 맞추어서는 꽤나 다른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딘지를 우리가 우선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잘 나온다라는 가정 아래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9월 혹은 10월경 HBM에 대한 납품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AI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반도체의 타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을 따로 리스트로 빼놓거나 관련된 기업들의 리포트를 조금 읽어 가시면서 몇몇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이후로 좋은 매매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우선은 꾸려 나갈 준비를 해 나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섹터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같은 경우에 잘 지켜보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쪽이다라는 의견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이청호 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유화, 파시티브,
국내 LNG 산업 분석 SK E&S를 중심으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NG 밸류체인은 크게 상류와 중류, 하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개발과 생산을 맡고 있고요. 중류엔 액화 플랜트 그리고 수송 및 유통, LNG 터미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류는 가스 발전과 도시가스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류 부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SK E&S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인데요. 어제장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5% 넘게 오르면서 53,300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45% 상승하면서 54,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특히나 SK E&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SK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결정지는 중요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류와 하류 부문은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 그리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소비라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직수입을 허용해 SK E&S, GS 등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LNG 사업 밸류체인 모식도입니다. 우선 탐사와 생산 부분이 상류, 액화와 선적, 수송 여기까지가 중류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역과 생산, 공급, 판매가 하류로 인프라 사업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LNG 직도입이 허용된 이후 민간 부분 직수입량은 꾸준하게 증가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4,415만 톤 중 21%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료용으로 그리고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천연가스 도입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국내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19%, 발전량 기준 28%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약 80에서 85%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요. 나머지 15에서 20%는 가격 그리고 수급 상황에 따라 스팟 거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 약 35%가 스팟 거래임을 감안하면 공사 특성상 장기 공급 계약의 비중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LNG 직수입 업체는 스팟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며 시장 가격이 낮을 때 도입 물량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LNG 발전을 위해 직수입하려는 업체는 전기 공급 의무에 따라 전력거래소 입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발전기 가동도 연량 단가 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 물량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LNG 도매 가격 결정과 발전 시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제 LNG 가격 결정 방식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유가 연동 방식과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허프라이스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장은 유가 연동 방식을 주류로 이루고 있고요. LNG 가격을 결정짓는 유가는 일본의 평균 원유 수입가인 JCC를 기준으로 하는데 JCC는 약 2~3개월 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LNG 구매자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전 JCC를 적용해 대금을 지불하고 또 실제 JCC가 발표되면 정산하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LNG 도입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헨리허브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수입 비중이 늘게 되면서 이 가격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LNG 밸류체인 내 SK E&S, 오늘 SK E&S를 중심으로 한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국내 민간 1위 LNG 공급 및 발전 집단 에너지 업체로 연간 500만 톤의 LNG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가스전과 액화 플랜트 그리고 LNG 수송선 네척을 운영하면서 LNG 발전 그리고 열병합 발전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원가 경쟁력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에 있어서도 트레이딩 자회사인 프리즘 운영으로 시황에 따라 장기 그리고 스팟 물량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매출액 단에서 2021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다소 부족한 모습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LNG 원가 경쟁력 그리고 자체 생산과 저가 장기 공급 계약을 살펴보시면 8월 기준 발전기 급전 순위에서 SK
SK ENS의 LNG 발전소들은 모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원가를 가지고 있어 SK ENS가 가진 자체 가스전과 낮은 장기 공급 계약 가격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살펴보시면 매출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3년도에 좀 다소 꺾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향후 비전도 살펴보시면요. 거래량 5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사 가스전 가동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SK ENS는 동남아로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조 원이 넘는 수준인 LNG 사업 향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 주 SK이노베이션과 SK ENS 함께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일본의 7월 PPI 서비스 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잭슨홀 미팅 이후 제기되고 있는 유동성 랠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주도 섹터의 변화에 주목하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